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수능특강 문학 2 적용학습에서 1강 주몽신화를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주몽신화 같은 경우는 이 대부분의 학생들이 어렸을 때나 아니면 뭐 좀 자라서라도 한두 번씩은 다 들어봤을 거예요. 이 고구려를 세운 그 고구려의 시조 동명성황, 이 사람이 어렸을 때 어떻게 태어나서 어떤 일을 겪어서 고구려를 지었느냐, 건설을 하였느냐, 건국을. 네, 그와 관련된 이야기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 많은 학교에서, 많은 출판사에서 네, 이 동명성황의 이야기, 주몽신화를 이렇게 담고 있습니다. 고1 또는 고2 학생들 그 문학교과서에서. 그렇기 때문에 익숙하게 본 친구들이 많이 있을 텐데, 또 어떤 문제들이 주로 많이 출제가 되느냐, 뭐 선생님이 구성하는 이런 자료에는 특정 출판사가 아니라 많은 출판사의 어떤 내용들을 이렇게 골고루 넣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그 좀 복합적인 학습을 할 수 있으니까 잘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선은 그 내용을 보기 전에 갈래에 대한 얘기를 조금만 하겠습니다. 이 글은 나와 있듯이 주몽신화는 신화예요. 신화. 그죠? 자, 신화라고 하는 것은 왜 만들까요? 신화를 만드는 이유가 뭘까? 간단하게 말해서 신화는 국가의 정당성이나 신성성을 높이기 위해서 만드는 거예요. 국가의 정당성이나 신성성을 높이기 위함. 자, 그리고 그렇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생각해 봤을 때 우리나라가 누가 만들었지, 왜 만들었지, 어떻게 만들었지, 이런 걸 생각해 봤을 때 뭐 그냥 지나가던 돈 많은 사람이 돈 들여서 만들었다 이러고 땡이야. 그러면 좀 멋이 없잖아요. 그죠? 근데 더구나 이제 그 옛날 사람들은 더더욱 뭔가 막 어떤 멋있는 그런 요소가 있길 바랬단 말이야. 오늘날에는 뭐 하늘의 자손이 와서 만들었다 이러면은 거짓말하지 마 이러지만, 옛날 사람들은 그러지 않았어요. 아, 그래? 이러면서 막, 와, 그럼 우리나라 되게 훌륭한 나라네? 막 이러면서 전쟁 나면 막 우리나라를 지키려고 목숨 바쳐 싸우는 그런 마음, 뭐 간단히 말하면 애국심이죠. 그런 애국심도 생기고, 또 같은 나라 사람이라는 어떤 그 끈끈한 느낌도 생기고. 그래서 이걸 간단하게 말하면은 자긍심을 고취한다라고 하는데, 자긍심이라고만 쓸게요. 자긍심을 높이는 것, 그리고 애국심을 높이는 것. 이렇게 두 가지의 효과가 있습니다. 선생님은 가장 일반적으로 많이 나오는 두 가지를 얘기해 준 거고, 다른 뭐 세부적인 요소들은 학교마다 이렇게 조금씩 다를 수 있어서 그 부분은 여러분들이 학교 수업을 잘 들어서 따라가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이 신화는 요렇고요. 근데 신화는 어느 정도 수준에서 이렇게 좀 그 전승이 될까요? 라고 생각을 해보면, 이게 고구려에서 만들어 놓은 신화일 거 아니야. 뜬금없이 신라에서 그 고구려의 신화를 이렇게 막 만들어 주진 않았을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고구려라는 나라가 얼마나 훌륭하고 좋은 나라인지 그것을 자랑하고 국민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만든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고구려라는 나라 안에서, 고구려 민족 안에서 전승이 돼요. 그와 관련해서는 뭐라고 하냐면은 전승 범위에 있어서 민족적 또는 국가적 범위에서 전승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이거보다 작은 범위에서 전승되는 게 없을까요? 있으니까 물어봤겠죠. 뭐가 있냐면은 이 신화랑 비슷한 갈래 중에 전설이라는 게 있어. 사실 오늘날에는 뭔가 대단한 사람을 뭐 전설적 인물 이렇게 말할 때 많이 쓰지만,
이 문학에서, 국어에서 전설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특정한 마을이나 동네에서 뭐 우물이라든지 아니면 아주 오래된 나이가 많은 나무라든지 이런 자연물일 수도 있고 어떤 구체적인 소재가 있죠. 그것을 증거물로 하여서 마을 단위로 전승되는 그런 전설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뭐 땡땡 마을에 우물에 얽힌 전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게 이제 그 문학에서 말하는 전설이고, 신화와 전설은 모두 설화라는 갈래에 속해요. 근데 그 중에서 약간 이렇게 형태가 다르다는 거지. 그리고 여기 쓰진 않겠지만 민담이라는 것도 있는데요. 설화 자체가 신화, 전설, 민담 세 가지로 구성이 됩니다. 근데 민담 같은 경우는 뚜렷한 증거물도 없고 전승 범위도 이렇게 국가적인 단위를 넘어서 그냥 세계적으로 전승이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널리 그냥 알려진 뭐 옛날 얘기 정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선생님은 이거 얘기할 때 예를 들어 뭐가 있냐면 그 파티에 참석했다가 신발 하나 놓고 왔다가 왕자님이랑 결혼하는 사람 있죠? 저기 서양에 저기 신씨 신데렐라, 그 사람이랑 똑같이 우리나라에도 잔치에 참석했다가 신발 한 짝 놓고 왔다가 이렇게 잘 살게 되는 그런 여성분이 있으세요. 콩씨예요. 콩지. 그런 식으로 이게 되게 비슷하잖아요. 사실은 그 구조도 그렇고 신발을 놓고 왔다는 그것도. 그래서 민담 같은 경우는 이 옛날 얘기, 이것들은 좀 이렇게 세계적으로 전승이 된다. 물론 아니 그러면 신데렐라가 콩쥐 팥쥐 베낀 거예요? 이렇게 말하면 절대 안 돼요. 누가 무엇을 베꼈다가 아니라 이렇게 하나의 이야기가 어딘가에서 만들어진 게 서양에도 퍼지고 동양에도 퍼지고 이러면서 각 민족의 뭐 정서에 맞는 형태로 이렇게 좀 그러니까 전승이 됐다. 이 정도로 생각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갈래에 대한 얘기는 그만하고 본문을 보도록 할게요. 본문에서는 우선은 그 주몽이 태어나기 전에 부여의 왕인 헤부르 얘기를 먼저 해요. 헤부르라는 사람이 이제 그 아들이 없어가지고 어디 가서 제사를 지냈더니 어떤 돌이, 뭔가 비범한 돌이 있었대. 근데 그 밑에 어린애가 있길래 보니까 금색 개구리 모양이라서 금와, 이 개구리 와자예요. 그렇게 이름을 붙여줬고 그 뒤 금와가 크니까 태자로 지정이라고 하죠. 태자로 이렇게 삼았다라고 얘기가 나와요. 그 뒤에 아란불, 이 사람 이름입니다. 이 사람이 이제 어떤 신의 계시를 들었는데, 우리가 부여가 지금 있는 이 자리에 이 하늘의 자손이 와서 좀 나라를 세울 생각이니까 너희들은 저 동쪽에 가서번이라는 데로 옮겨가라. 뭐 그래서 옮겨가요. 하느님이 옮기라면 어쩔 수 없죠. 그래서 옮겨가는 얘기가 나오고, 사실 이 부분은 이렇게 읽어봐서 어렵지 않게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건 여기서부터인데, 태백산 남쪽의 우발수에서 금화왕이 어떤 여자를 만납니다. 그 여자가 바로 유화라는 사람이야. 저는 하백의 딸 유화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하백은 물을 다스리는 신인데, 물을 다스리는 신이라는 건 뭐냐면 지상의 신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물을 다스리니까 수신이라고 쓸게요. 선생님은 지상에서 물을 다스리는 그런 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그러면 유화도 말하자면 신인과 마찬가지인 거잖아요. 근데 얘가 이 해모수라고 하는, 해모수는 또 어떤 사람이냐면 천재의 아들, 천재는 하늘의 황제라고 보시면 돼요. 천재의 아들인 해모수가 이렇게 자기를 꼬셨는데 자기가 살짝 넘어갔다가 아빠가 그걸 안 거야. 그러니까 하백이 그걸 안 거야. 그래서 열받아서 쫓겨났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그 뒤에 내용을 볼까요? 이 금화왕이 이 유화가 좀 이상한 것 같은 거야. 뭔가 이상해서 일단 방 안에 가두어 둬요. 근데 그때 해가 비쳐서 유화가 햇빛을 받습니다. 근데 햇빛을 뜨거워 이러고 피해야 하는데 햇빛이 따라와서 또 비쳐요. 그래서 알을 낳게 됩니다. 신기하죠? 근데 이것도 뭐 똑같다고 할 수는 없을 수 있지만 이것도 이제 그 서양에서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그 아이를 갑자기 이렇게 가지게 된 상황. 이게 바로 이제 그 서양의 아주 유명한 신, 그죠? 그분께서도 어떤 별다른 아무 일도 없었는데 갑자기 임신을 하셔가지고 아이를 낳았고 그분이 이제 그 아주 훌륭한 신이 되셨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그 신화의 어떤 요소들은 이렇게 그 다른 나라나 다른 지역에서도 물론 이거는 그 뭐 베꼈다는 거나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절대 틀리고 이렇게 사람들이 좀 신성성을 부여하려고 하다 보니까 막 이렇게 일반적이게 아이를 가지고 아이를 낳고 이렇지 않고 아주 비범하게 잉태하고 비범하게 출생을 한다. 햇빛으로 잉태해서 알로 태어나요. 아주 비범하잖아, 그죠?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지상의 수신인 이 유화의 하백의 딸 유화가 햇빛을 받고서는 임신을 했다가 이제 출산을 하는데 출산한 것이 사람이 아니라 뭐냐면 알이에요. 알. 여기 나와 있죠. 임신하여 알 하나를 낳았는데 자, 이 알을 낳는다는 것은 또 뭐라고 하냐면 난생설화라고도 하고 그냥 난생이라고도 해요. 자, 이와 관련해서는 반드시 알아주세요. 난생화소 또는 난생모티프. 선생님이 학생 때는 모티프라는 표현을 많이 썼는데 나중에는 이제 화소라는 그 우리말 표현을 더 많이 쓰더라고. 그래서 이거 알아놔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왕이 이제 알을 버린다는 내용 나오는데 그 전에 생각해보자. 지금 엄마는 이제 하백의 딸 유화예요. 그러면은 이 주몽의 아빠는 누구로 봐야 될까? 여기서 해가 비쳐서 아이를 갖게 되었다면 해가 아빠나 마찬가지인데 해는 어디에 있죠? 하늘에 있죠.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생명의 근원이자 해모수의 변신, 해모수가 아빠인 거로 보시면 돼요. 그러면 엄마는 지상의 수신인데 아빠는 하늘의 아빠는 정확히 말하면 천재의 아들인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천재의 아들이라는 아빠는 그리고 지상의 수신이라는 엄마는 땅. 네, 여기 부모라고 썼죠. 이와 관련해서도 또 용어가 있습니다. 하늘 한자로 뭔지 아시죠? 천. 그리고 땅 한자로 뭔지 아시죠? 지. 해서 천부, 지모, 화소라고 합니다. 화소라는 말은 생략할게요. 자, 이런 그 천부, 지모, 화소가 이렇게 이 신화에서 드러난다라는 거를 많이 물어봐요. 정말 많이 물어보니까 용어를 꼭 알아두시고, 또 비슷한데 조금 다른 거 뭐냐면은 하늘에 자손이 내려왔다 땅으로 해가지고 천손강림 또는 뭐 천손하강 화소라는 것도 있으니까 알아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용어가 뜻을 풀어놓으면 되게 쉬운 말인데 괜히 이렇게 막 한자성어 비슷하게 이렇게 네 글자 한자가 있으면 뭔가 어렵게 느껴지죠? 알아놓으시면 좋겠고요. 자, 그러면 이제 다음으로 가서 이 주몽이 알일 때 버려져요. 근데 길거리에 버리면 동물들이 와서 막 이제 막 알을 깨려고 들고 그 내용물을 먹으려고 해야 되는데 안 그래요.
길에다가 버려도 개와 돼지가 먹지 않고 소나 말이 피해 다니고 나중에는 새가 날개로 덮어줘요. 오히려 이들은 모두 이 주몽이 위기에 처했을 때 주몽을 도와주는 구출자의 역할을 한 그런 동물들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다음 내려가 보시면은 결국은 이제 다시 어머니한테 유화한테 돌려줬더니 유화가 이제 따뜻한 물건으로 잘 덮어서 이렇게 보관을 했더니 한 남자아이가 껍질을 깨고 나와. 여기서 껍질을 부순다라는 말은 기존에 있던 세계가 껍질이라면 그것을 부순다는 건 새로운 세계를 만든다라는 뜻으로 보면 돼요. 새로운 세계라는 건 간단하게 말하면 고구려겠죠. 네. 자, 그리고 태어났는데 아주 대단한 아이야. 뭐 딱 보기에도 뭐 우량한데 골격과 의표가 아주 대단했는데 7살 때부터 활과 화살을 만들었고 쏘기만 하면 다 맞았대. 자, 우리가 선생님은 지금 7살이 아니라 30살도 넘었는데 난 지금도 활과 화살을 못 만들고 쏘면은 백발 1중이나 할까 모르겠네요. 그러니까 아주 능력이 대단한 거지 이 주몽은. 그죠? 그리고 부여에서는 활 잘 쏘면 주몽이라고 불러서 이름을 그대로 주몽이라고 했다. 약간 오늘날에 공부 잘하면 천재라고 하는데 이름을 천재라고 지은 거랑 비슷한 건데, 자, 오늘날에는 공부 잘하는 애한테는 천재 뭐 이런 식의 표현을 쓰는데 활 잘 쏘는 사람한테 별다른 표현 쓰는 거 있나요? 뭐 올림픽 시즌에 명궁 뭐 이런 말 정도는 쓰는데 그것도 이제 좀 자연스럽게 만들어진 게 아니라 이제 그 언론기관이나 이런 데서 먼저 만들어서 좀 의도적으로 쓴 거죠. 자, 그래서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 이 고구려가 건국되기 직전에 요 시대에는 이제 활 쏘는 능력 자체가 중요하니까, 오늘날의 공부가 중요해서 천재란 말이 있는 거랑 똑같아요. 고구려 시대에는 또는 그 전에는 활 쏘는 게 중요하니까 주몽이란 말이 있지 않았겠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지. 아시겠죠? 자, 그 다음 내려가서 금화왕의 7 아들은 재주와 능력이 주몽에게 미치지 못하였다. 당연하죠. 하늘의 자손이랑 황금 개구리의 자손이 똑같을 리가 없잖아. 그죠? 그래서 능력이 뛰어나. 그러니까 아들들이, 다른 그 금화왕의 아들들이 좀 약간 열등감도 느낄 거고, 아, 저 훌륭한 사람이 저 자식이 계속 있으면 제가 나중에 왕 되는 거 아니야? 이러니까 좀 약간 쫄리잖아. 그죠? 그래서 이제 막 왕한테, 금화왕한테 얘 죽여야 되지 않겠어요? 막 이런 얘기를 해요. 자, 그 다음 내려가서 왕은 그 말을 듣진 않았고 말을 한번 길러봐라. 근데 말 기르는 것도 마찬가지인데 당시에는 유목 생활을 주로 했기 때문에 말 자체가 아주 중요한 어떤 그 뭐 교통수단일 수도 있고 중요한 재산일 수도 있는 거예요. 오히려 소보다는 말, 뭐 이럴 수도 있다는 거죠. 그 시대에는. 근데 그 주몽이 딱 말을 보니까 날랫말, 아, 좋은 말이 하나 있어. 걔를 이제 잘 키우면은 왕이 데려갈 것 같아서 일부러 좀 야위게 만들고 그 뒤로 이제 좀 후진 말을 살찌워요. 그래서 왕이 후진 말을 타고 자신은 그 마른 말을 선물 받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는 결국은 이제 그 왕자들과 신하들이 뛰어난 주몽을 죽이려고 들어요. 그래서 이제 유화 부인이 그냥 도망가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주몽은 오이마리 협보라는 새 인물과 친구가 되어서 도망을 칩니다. 근데 여기서 이 오이마리 협보 같은 경우는 이 초록색 글씨를 좀 이해해야 되는데 조력자라는 개념이 원칙적으로는 뛰어난 능력을, 그러니까 약간 비현실적인 능력을 바탕으로 도와주는 인물들, 예를 들면 앞에서 동물들이 뭐 본능적으로 그냥 알 보면 까서 먹고 싶을 텐데 그거를 안 하잖아요. 그런 경우가 이제 조력자라고 많이 봐요. 근데 오이마리 협보는 그런 별도의 도움을 주는 내용이 안 나오죠. 본문 내용상으로도 안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조력자로 안 보는 경우도 있고, 또 아니다, 그래도 옆에서 뭐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그런 존재니까 뭐 국가 건설, 국가 통치 이런 거에서 도움을 주었겠죠. 그러니까 조력자가 맞다. 이건 시각에 따라 다르고, 여기서 말하는 시각이라는 건 여러분들 학교 선생님이 어떻게 볼지 모른다는 겁니다.
그러니 수업을 열심히 들어서 그에 맞게 학습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저 동그라미 그냥 둘게요. 자, 그 다음에 가다가 저기 그 고구려 건설하러 가다가 또 어떤 일이 있냐면은 물고기와 자라가 갑자기 다리가 되어줍니다. 왜 그러냐? 엄사수라는 곳에서 이제 건너가야 되는데 도망을 치려면 다리가 없고 뒤에선 병사가 쫓아와. 그러니까 나 좀 도와줘. 뭐 천재의 아들이고 하백의 외손자니까 나 좀 도와줘. 했더니 물고기랑 자라가 이것도 이제 조력자가 되죠. 위기를 벗어날 수 있게 도와주니까. 이 물고기랑 자라가 이렇게 다리를 만들어줘서 주몽이 건너고 그 뒤에는 흩어져 버리니까 추격해오던 병사들은 못 건너고 그래서 주몽은 이제 탈출에 성공을 해요. 그 뒤로 어디 지역을 가다가 또 3명의 인물들을 만나서 그들을 이제 부하로 이렇게 맞이하죠. 여기에서는 부하들에게 성씨가 없는 거야. 사실 진짜로 옛날에는, 아주 옛날에는 성씨가 딱히 없이 이름만 있는 경우도 많았어요. 가문이라는 개념을 중시하게 되면서 같은 가문인 걸 드러내려고 성씨가 중요해졌고 당연하게 존재하게 된 거지, 아주 옛날에는 성씨가 아예 없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근데 이들이 성이 따로 없다는 걸 알고서는 주몽이 성씨를 하사해요. 이것은 지배력의 강화라는 개념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내려가서 주몽은 졸본이라는 곳에 갔다가 토양이 기름지고 자연이 험한 것을 보고 도읍으로 결정을 합니다. 네. 그리고 나서 그 뒤로 거기에서 고구려를 세우고 이제 고구려를 잘 다스렸다. 이런 정도로 내용은 마무리가 될 건데, 이 뒤의 내용은 뭐냐면은 고구려에 이렇게 있다가 비류수 가운데로 채소 잎이 떠내려 오니까 이제 상류 쪽에 누가 사나보다 해서 송양이라는 인물을 만나는 거. 그쪽에도 이제 그 작은 나라가 있었는데 거기에 있는 왕이 야, 우리나라도 작고 너네 나라도 작은데 그래도 우리가 더 오래됐으니까 너네 우리나라에 들어올래? 그러니까 부하 신하로 들어올래? 이런 제안을 하고 주몽이 화나서 말싸움을 하다가 여러 가지 막 재주를 겨루는, 활을 쏘아서 기회를 겨루는 그런 일이 있었고, 송양은 주몽을 당해낼 수 없겠죠. 네, 그래서 주몽의 뛰어난 능력이 한 번 더 드러나는 그런 이야기. 자, 이 뒷부분의 경우 거의 모든 출판사에서 다루진 않습니다. 그런데 요번에 수능 특강에서 이제 수록이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또 학교 선생님들이 낯선 내용을 출제하면 아이들이 어려워하니까 일부러 출제를 하시는 경우가 있을 수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 부분을 꼼꼼히 잘 읽어서 그에 대한 대비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문제는 2번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2번 같은 경우는 이제 밑줄 친 부분이 이 네모 안에 있는 내용 있잖아요. 환상적이거나 비현실적인 요소, 이것과 관련이 없는 것을 찾는 문제인데 답에 해당하는 선지를 좀 이렇게 먼저 복사를 좀 하겠습니다. 자, 기역과 미음인데요. 이게 답이 아니라 정확히는 오답이죠. 이 두 개는 틀렸고 나머지 것들은 맞기 때문에 답은 그렇게 찾을 수 있어요. 자, 우리 비현실적이라는 걸로 한번 생각을 해보자. 아들이 커서 태자로 삼았어. 비현실적이니? 아니죠. 또 궁시를 지을 겨를은 없어서 비류수에서 초막 짓고 살았대. 나라 이름은 고구려로 했대. 비현실적이니? 여기서 어떤 학생은 초막을 지어놓고서는 나라라고 하는 게 비현실적인데요? 이럴 수도 있는데, 이 작품에서 문제에서 요구하는 비현실이라는 건 알이 태어나거나 햇빛 받아서 잉태되거나 이런 아주 정말 불가능한 비현실을 말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수준의 비현실이 아니라 문제에서 요구하는 비현실을 생각을 해서 문제를 풀어내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으로는 5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5번은 아까 잠깐 얘기했던 갈래에 대한 문제인데요. 윗글에 대한 설명 적절하지 않은 것 몇 번이 되냐면은 이제 4번을 한번 볼게요. 구체적인 증거물로 사실성을 부각한다. 자, 일단 신화 같은 경우는 사실성을 부각하기 위해서 만든 그런 이야기도 아니죠. 또 구체적인 증거물이 존재하지도 않아요. 존재한다면 포괄적인 증거물. 뭐 고구려라는 나라 자체가 이 주몽신화의 어떻게 보면 증거물이잖아. 그죠? 그래서 구체적인 증거물이 나오는 거, 또 사실성을 부각한다는 게 아닌 거. 이렇게 두 가지로 5번 문제가, 아니 4번 선지가 답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으로는 마지막으로 12번 한번 볼게요. 12번이 아니고 미안합니다. 16번이에요. 16번. 16번을 한번 보는데 이 보기의 내용은 뭐냐면은 한국문학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구비문학, 그 다음에 기록문학, 그리고 국문문학, 한문학 이것들의 개념을 확인하는 건데 주몽신화 어디에 속하냐? 한국문학이겠죠. 우리 민족이 주체이고 우리의 사상과 정서를 표현했으니까. 그 다음에 원래는 구비문학이었다가 신라시대에 기록이 돼서 기록문학으로 바뀌고요. 그리고 국문문학이 아니라 한문학이에요. 왜? 이게 한자로 쓰여서 한문학은 아니고요. 한자로만 쓰이는 게 무조건 한문학이 아니라 그 중국어의 어순 또는 한문의 어순을 따르면 한문학이고, 한자로 쓰여 있지만 우리말의 어순을 따르거나 우리말 표현을 이렇게 하고 있는 대표적인 거는 향찰 같은 거, 그런 것들은 이제 국문문학으로 봅니다. 따라서 이 주몽신화는 한국문학, 그리고 기록문학, 한문학에 속합니다. 그랬을 때 적절하지 않은 설명은 무엇이냐? 자, 2번을 한번 볼까요? 삼국사기에 기록된 사실로 인해 국문문학으로 볼 수 있다. 삼국사기에 기록됐다면 신라시대에 쓰였고, 그렇다면 한글로는 절대 못 쓰였을 거고, 신라시대에는 한문을, 한자를 우리말처럼 쓰긴 썼는데 어떨 때 썼냐면은 이제 그거 할 때, 공문서 작성할 때 이두 썼고요. 그 다음에 향가 표기할 때 향찰 썼어요. 그것만 우리말식으로 한자를 활용한 거고, 그 외에 뭐 일반적인 글쓰기를 할 때에는 한자를 쓰고 한문을 썼어요. 한자와 한문은 똑같지는 않아요. 한문은 중국식 문장이고 한자는 글자니까 조금 다르죠. 그래서 한문문학에 속한다, 한문학에 속한다, 이렇게 봐야지 맞는 설명이 됩니다. 네, 그래서 뭐 내용적인 문제는 되게 많아요. 대부분 다 내용 문제라서 그렇지 않은 문제 3개를 한번 풀어봤고요. 내용적인 문제까지 꼼꼼히 풀어보시고 또 모르겠는 거는 댓글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수업은 여기까지 할게요. 다들 고생하셨고요. 지금까지 수업에 활용된 모든 자료는 나무아카데미 홈페이지에서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